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혈관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먼저 보면요. 그 DVT, 신부정맥 혈전증에 관한 문제가 14년, 15년, 16, 17, 18, 20, 22 완전 다빈도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맥 폐색 질환 환자 간호 있죠. 이것도 완전히 5번이나 났네요. 예, 이것도 다빈도. 그 다음에 동맥류 레이노, 또 버거시병, 이게 한 4개 정도. 또 림프 부종이 한 2개 정도 났고요. 또 정맥류, 정맥 부전증, 발목궤양 환자 간호, 고혈압 환자 간호. 이런 문제들이 최근 10년에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계에서 다른 것도 다 뭐 간호사 되려면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질환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VT, 딥베인 스럼보시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정맥은 이렇게 이제 제가 잘 생기는 부위를 이미지를 갖다 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맥은 피부 아래 바로 있는 걸 표제정맥이라 하고, 그리고 근육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걸 심부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심부정맥, 그러니까 근육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심부, 깊은 심자죠. 심부정맥에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게 막혀서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죠. 딥 베인 스럼보시스라고 하고 완전 다빈도 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기는 부위를 보니까 여기 스루화정맥, 여기 오금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대퇴정맥, 그 다음에 비골정맥, 복제정맥 이런 곳에 잘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DVT를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생겼었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너스 리턴에 관한 문제잖아요. 정맥 혈전증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리턴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고 원인은 뭐 고령, 비만, 흡연, 가족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장기간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 말고 이코노미 일반석 있죠. 거기에서 그냥 쪼그리고 오랫동안 비행을 하면 이런 게 생긴다고도 해요. 저도 예전에 그 뭐지? 러시아 막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이런 거 생길까봐. 워낙 저는 이런 병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비행기를 쳐다보니까, 아,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이동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맥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 정맥에 우리가 막힐 때는 보통 뭐예요? DVT 아니면은 폐로 들어가는 여기 정맥을 막아가지고 폐색전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맥이 막혔다면 참고로 MI나 아니면 CVA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동맥 같은 경우는 정맥은 DVT나 폐색전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신부정맥에 나타나는 정맥혈전증, 신부정맥, 정맥혈전증이고 혈전과 함께 염증을 동반하면 그걸 혈전성 정맥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 움직이나요? 우리가 보통 수술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비, 뭐 나이 드셔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와상 환자들, 이런 환자들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르효스 트라이어드라는 게 나오는데 비르효 3대 징후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루돌프 비르효라는 사람이 150년 전에 혈액응고의 어떤 기전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비르효스 뭐예요? 음, 증후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인데 뭐냐면 정맥이 우렬 그냥 쌓여 있어 정체된 거. 그다음에 정맥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떤 혈액 응고의 어떤 뭐죠?
작용이 항진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밑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게 비루요스 트라이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짝짝꿍이 돼서 혈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정맥 우려는 장기간 부동한 거, 그 다음에 뚱뚱한 거, 임신, 우려성 신부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같은 경우는 폐쇄성 혈전 맥관염, 아니면 프랙처, 아니면 디스로케이션, 아니면 조영제, IV 이런 것들도 내피세포 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응고가 항진되는 경우는 탈수됐거나 아니면 PLT가 증가됐거나 경구용 피임약, 에스트로겐이 혈전을 생기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이 혈액응고의 어떤 기전들을 항진시키는 어떤 요소다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 비루요고 이거를 비루요스 트라이어드라고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혈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정맥을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도플러 검사하고 정맥 조영술, 사실 정맥 조영술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뭐 CBC나 뭐 출혈 시간 이런 것들 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호만 사인이에요. 이 그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요거 발을 배굴시키는 거 이렇게 배굴시키면 종아리가 만약에 DVT가 있다면 여기가 통증이 있어요. 그걸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자, 호만스 사인. 자, 발 배굴해서 종아리에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호만스 사인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증상은 뭐냐면 거기 막힌 쪽에 부종이 오고요. 아파요. 그 다음에 발적이 있을 거고요. 열감이 있을 거고 감각이 이상이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열감이나 통증이 주 증상이겠죠. 그리고 부종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 색깔이 푸르딩딩하게 좀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VT는 예방적 간호가 가장 중요해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정맥 주사 이런 것들 피해 주시고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맥은 흐름이 근육 수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육 수축에 의해서 판막이 움직여져서 그래서 판막이 잘 작용을 해서 혈액이 움직이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근육 수축을 유발해서 정맥을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을 좀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스로 탄력 스타킹을 신어서 혈액 정체를 예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마사지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혈전이잖아요. 근데 엠볼루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피떡이 그러니까 블러드 클롯이 엠볼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볼루스가 되면은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사지 금지. 다리는 올려놓으세요. 정맥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올려놓는 게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안정하셔야 됩니다. 혈전이 형성된 후 한 일주일 정도요. 그래서 혈전이 엠볼루스가 되지 않도록 색전이 되지 않도록 안정하는 게 좋고 온찜질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혈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항응고요법이 있을 거고 그 혈전이 생긴 것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요법을 보면은 헤파린하고 와파린이 있거든요. 헤파린, 와파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항응고요법은 INR을 2.0에서 3.0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INR은 인터내셔널 노멀라이즈드 레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앞자마 따서 IN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상인 PT에 대한 환자의 PT 비율입니다. 보통 정상은 0.9에서 1.3이거든요. 1.3을 유지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DVT 있는 환자들은 2.0에서 3.0까지 유지하도록 약물을 이렇게 조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INR 2.0에서 3.0 유지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투여합니다. 5에서 7일 동안. 그래서 헤파린 투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막 응고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검사를 꼭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데 뭘로 하냐면 APTT로 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핵중템, APTT 핵중템.
그 다음에 저분자 헤파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출혈 합병증하고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이건 APT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모니터링 하진 않습니다. 자, 저분자 헤파린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응고요법에 쓰는 게 쿠마딘, 그러니까 쿠마린 그 유도제죠. 와파린, 쿠마딘, 와파린 이런 게 있는데 비타민 K 기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일 이상 투약입니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헤파린 함께 투여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핵중템 PT. 이거는 PT로 모니터합니다. PT. 헤파린은 APTT, 와파린은 PT. 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와파린, PT. 우리 헬스장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닝 받잖아요. 그래서 PT라고 하는데 PT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PT, 와파린 PT. 그리고 비타민 K는 쿠마딘 효과를 중화시키니까 비타민 K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콩류에서 녹두 아니면 채소류 그다음 과일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에도 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혈전용해제로서는 혈전증 발생 후에 첫 3일 이내에 시행을 하시는데요. 스트랩토키나제하고 유로키나제, TP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론백토미 해가지고 그 혈전을 그냥 잘라내는 그런 수술법을 쓸 수가 있겠고 하대정맥을 차단하는 방법도 외과적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간헐적 공기 압축기 사용 여러분 이제 실습 가시면 왜 OS병동에 오피 하신 분들 다리에 막 감아놓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이제 압력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프레셔를 줬다가 뺐다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상 안정 시 발이나 하지를 어떻게 해요? 높게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DVT, 헤파린, 쿠마딘, 헤파린에서 APTT, 5에서 7일, 쿠마딘, PT.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INR 2.0에서 3.0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파린 여기 참고로 스론빈의 기량제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단기 치료에 우선 사용합니다. 작용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경교, 저도 IV로 그 믹스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PTT, APTT입니다. APTT, PTT 검사해서 용량을 조절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프로타민, 설페이트, 헤파린 중화제 투여하시고요. 쿠마린 유도체, 와파린, 쿠마딘 이런 거죠. 간에서 비타민 K가 프로스론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만들어진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강 투여, 위장관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작용을 하고요. PT 모니터 하시고요. 부작용 시 비타민 K 투여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K. 자, 헤파린은 부작용 올 때 프로타민 설페이트, 쿠마딘은 비타민 K 투여하시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거든요. 자, DVT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앉아 있는 거, 다리 올려놓는 거, 그 다음에 한측 다리 마사지, 얼음팩, 산책하는 거. 자, DVT 환자는 일단 안정하고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가 좋죠. 다리를 올려놓고 마사지 하지 말라 그랬고 온찜질이 좋고요. 걸어 다니지 말라 그랬죠. 좀 안정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퇴정맥에 신부정맥 혈전증 있는 환자에게 마사지를 금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뭐 때문에 색전으로 된다, 색전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엠볼러스로 체인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색증. 신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 답을 이제 호마스 사인 테스트죠. 우리가 다리 그 배굴 시켜가지고 종아리 장단지에 아픈지 안 아픈지 보는 검사 호마스 사인이고 틴넬은 무슨 검사예요? 우리 그 무슨 검사더라? 카팔턴널 신드롬 있을 때 하는 거죠. 정중신경 두드려가지고 저리는 증상이 있는지 보는 거. 알렌 테스트는 ABJ 할 때 우리 왜 그거 레디얼 아테리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얼라레 아테리
그거 뭐지? 동시 압박해가지고 압박한 다음에 한쪽 떼어가지고 이거 측부순환 잘 되는지 보는 거. 롬버그는 뭐였죠? 우리 균형 잡는 거. 트렌델렌버그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정맥 정맥류 진단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호만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림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장기간 침상 한정 중인 장기간 침상 부동이다. 그죠?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오른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통증, 종아리 압박감, 부종. 호만스 나왔네. 호만스. 호만스 하면은 DVT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DVT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거냐라는 얘기죠. 거들 착용할까요? 하지 올려놓을까요? 수분 제한할까요? 하지 마사지 할까요? 걷기 운동 격려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답은 하지 상승이 되겠습니다. 거들 같은 거 착용하면 오히려 비너스 리턴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수분은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지 마사지 하지 말라 그랬고 베드레스트 하라고 했죠. 자, DVT, 신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다리 한쪽에 부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냉감이 있거나 저림감이 있을 수 있나요? 냉감이 있거나 저림감이 있나요? 아니죠. 열감, 운동 시 통증이 생기면 쉬거나 다리를 내리면 통증이 감소되나요? 휴식 시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ABI가 0.9 이상인 경우 동맥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VT, 신부정맥 혈전증 환자의 간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처방된 쿠마리를 투여하고 3일 정도 헤파린 투여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 제한해야 되나요? 걷기 운동 시행하게 한다. 금연하고 가음을 금지하도록 한다. 쿠마린 투여하는 거 맞고 한 일주일 정도 투여하죠. 5에서 7일 정도.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텐데 동물성 지방 섭취 이런 것들 동맥과 관련된 거 걷기 운동 이거 뭐죠? 안정이죠. 그 과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아, 걷기 운동은 뭐죠? 우리가 조기 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시행하게 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병원에 입원할 장기간 부동 DVT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부동 나오면 DVT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국소적 통증, 압통, 열감, 발적, 다리 감각 이상, 한쪽의 부종. 자, 부종. 자, 그러면 이런 환자 DVT 환자인데 헤파린 투여하고 다리를 아래로 올려놓나요? 올려놓겠죠. 예, 진통제는 금기는 아니죠. 그래서 마사지 하면 안 되겠죠. 체위 변경 해줘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맥 폐색인데요. 페리페랄 아테리얼 어컨시브 디지즈 해가지고 말초 동맥입니다. 말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동맥인지 말초인지 이제 이렇게 구분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동맥 폐색은 여기 말 그대로 말초가 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맥 내막 안쪽에서 일어난 동맥 경화성, 동맥 경화 때문에 좁아졌거나 그 다음에 막혔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동맥 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막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성은 부분적 전체적으로 동맥이 막히는 만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색전이나 혈전증 다쳐서 이렇게 오고 만성적으로는 죽상경화증 주로 하지에 잘 와요. 이거는 그래서 표재성 대퇴동맥이나 장골동맥, 슬화동맥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위험 요인은 어떤 사람이 동맥이 그럼 잘 막힐 거냐 이런 얘기인데 죽상경화증이요. 그 다음에 노화, 운동 부족,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스트레스 그리고 40세 이상 되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상경화증을 보면은 혈관 내막에 죽종성 플러그가 생긴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분 또는 완전 혈관이 막히거나 중막이 얇아지면서 동맥은 탄력성에 의해서 혈액이 이렇게 이동하는 시스템인데 탄력성이 없어지고 동맥벽이 약화돼요. 그래서 동맥류가 팽창이 되고 혈전 형성이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한 혈액을 조직으로 운반할 수 없게 되겠죠. 그 조직의 영양 공급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사작용 후에 생기는 뭐 CO2나 아니면은 뭐 기타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돼서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폐쇄성 동맥 경화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 폐쇄 이것은 뭐예요? 죽상 경화증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상은 뭐냐면 급성이 생기면 이거 6P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6P. 혈전증이나 색전증으로 갑자기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혈액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요. 그다음 감각 이상이 없고요. 피부로 찌른다는 느낌 없고 발가락을 젖혀도 인지를 못해요. 그다음 찬감, 냉기가 있고요. 마비가 오고 창백, 그다음 맥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혈관이 어디 혈전이 막 돌아다니다가 딱 막았다 어느 혈관을 그럼 막히고 한 두세 시간 후에 맥박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6P 급성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다, 감각이 이상하다, 차진다, 마비가 온다, 창백해진다, 맥박이 없어진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만성적으로는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없다가 이 그 간헐적 파행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시 통증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점차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쉬는데도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괴사가 온다라는 거죠. 발가락이나 발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네크로틱 체인지가 온다라는 거죠. 만성적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에 해당하는 증상을 여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자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놨습니다.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해가지고 클라우디케이션은 절뚝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길을 갔다가 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30분 정도 이렇게 통증이 있다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10분, 5분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진짜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이게 심해지면. 자, 그런 건데 그게 간헐적 파행이다.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좀 기억해 주세요. 간헐적 파행이라는 거. 자, 이거는 운동 시 통증.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근육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경련이나 통증은 보통 이제 운동 중지 10분 이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쉴 때도 아프다는 거죠. 주로 대퇴나 윗부분 수라동맥 이런 데 침범을 하고요. 창백 맥박 소실 위에 6P 있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차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I 지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ABI 지수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리 앵클 쪽에 그 수축기 혈압하고 또 팔 쪽에 수축기 혈압 이렇게 해갖고 이거 나눈 거 이거 나누는데 정상은 1.0에서 1.2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책은 0.9서부터 1.3까지도 정상이라고 본다고 나옵니다. 0.9에서 1.3. 근데 이거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파행은 0.5에서 0.7, 허혈은 0.4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맥의 폐쇄성 질환이 의심될 때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ABI다. 기억해 주세요. ABI. 자, ABI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파린, 혈전용해제, 그 다음에 CCB, 통증 감소해서 몰핀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고요. 색전 엠볼러스 제거하고 필요하면 경피적 혈관 성형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성으로 가면 약물 쓰는 거죠. 혈관 이완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경피적 혈관 성형술. 그리고 다리를 내리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동맥은 다리 내린다는 거. 동맥은 다리를 내린다. 동맥은 다리를 내린다. 정맥은 다리를 올린다. 기억해 주시고 수술 후에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가 좋고요.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요. 금연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금연. 그 다음에 지질 저하시키는 약물 쓰셔야 되고 왜냐면 죽상경화증이 원인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항혈소판제제 있죠. 혈소판이 막 늘어붙어서 결국 죽상경화증이 더 항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 티클로피딘, 클로피도그램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관리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괴사되고 그러면 절단도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되면은.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폐쇄성 하지 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빨갛게 부어 올라 있나요? 창백이었잖아요. 그죠? 펠러. 구불구불한 혈관 정맥류액이네요. 열감, 냉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변온증이 있었잖아요. 운동을 하면 통증이 나타나죠.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운동을 하면 통증이 나타난다. 간헐적 파행 얘기입니다. 간헐적 파행. 간헐 파행의 환자의 반응 중 교육이 필요한 거 금연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포화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통증이 나타나면 다리를 올릴까요? 예, 다리를 내리죠. 자, 하지 말초동맥의 폐쇄성 순환장애가 의심되는 결과는 뭐냐? 무릎 관절 종창, 허벅지 통증, 족배동맥, 강한 맥박 느껴지지 않겠죠? 운동으로 유발되는 다리 통증, 침대를 아래로 내리면 이 통증이 좋아지잖아요. 자, 이거 뭡니까? 운동으로 유발되는 다리 통증, 간헐적 파행 얘기입니다. 간헐적 파행, 간헐성 파행 요거 얘기입니다.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자, 폐쇄성 동맥 질환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이 간헐적 파행이겠죠. 자, 운동 시 통증, 운동 시 통증. 자, 그다음에 동맥 폐쇄성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 증상, 동맥 폐쇄성 질환 뭐죠? 동맥 입원한 환자에게 나타난 임상적 증상. 자, 열감, 냉감이죠. 그 아픈 쪽에 부종이 오겠죠. 안정시 통증 유발, 구불, 정맥류, 다리를 내리며 증상이 완화되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따진다면 안정시 통증 유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운동시 통증 유발이 되잖아요. 근데 입원을 한 정도면 굉장히 좀 오래된 환자라고 보시고 이제 안정시에도 통증 유발되겠죠. 예, 후기에 진행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세 남자 K씨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환자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맞는 것은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쩔뚝, 클라우디케이션이죠. 요추, 하부와 둔부, 대퇴, 발의 통증이나 경련, 동반. 휴식 시에는 통증이 감소되지만 다시 운동을 하면 통증이 반복됨. 뭘까요?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이 동맥 폐쇄 질환의 간헐성 파행증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왼쪽 다리의 통증과 무감각, 왼쪽 다리 통증, 무감각, 다음과 같을 때 왼쪽 다리의 창백, 냉감. 자, 우리 6P에 들어가죠. 콜레스테롤은 200을 노말 렌즈로 보는데 320 굉장히 높네요. 죽상경화증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한각 흡연, 아이고야, 흡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워낙 증상이 있는데요. 이분은 동맥 폐색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른 검사를 할까요? EKG를 볼까요? ABI를 볼까요? 왼쪽 다리에 온수포를 적용할까요? 하지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ABI 검사. 여기는 뭐죠? ABI. ABI는 0.9에서 1.3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낮은 거 0.4, 0.4, 0.5, 0.6, 0.4, 0.8 이렇게 나타나면 그거는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맥 폐색에 관한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류나 애뉴리즘, 레이노스 아니면 버거스 디즈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 한 번씩 나는데요. 자, 애뉴리즘은 동맥벽의 탄력성을 잃어서 부분적으로 약해지거나 늘어나서 영구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복부 대동맥이 잘 생겨요. 그 밖에 대퇴동맥, 승하동맥이 잘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추형으로 생기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결차를 하면 될 거고 여기는 뭐죠? 코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치료하면 되죠. 자, 동맥류도 죽상경화성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고 외상이나 매도, 감염, 또 말판 신드롬, 혈관 선천성 기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미의 다리 모양처럼 긴 손가락, 발가락, 관절 과신전, 또 눈의 수정체, 아니면 심장 대동맥 확장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결제 조직의 질환을 말하거든요. 이게 말판 신드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혈관벽을 약화시키는 어떤 요인 때문에 동맥류가 잘 생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혈압, 흡연,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애뉴리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흡연 또 들어가네. 죽상경화성. 그래서 엑스레이나
뭐 소노나 아니면 CT 찍으면 될 거고, 대부분 애뉴리즘이 인접조직 누르기 전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만약에 흉부 동맥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흉골 하목 등에서 아니면 이제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중앙이나 허리 아래에 통증이 있고요. 복부 대동맥류의 특징은 상복부 중앙에서 느껴지는 덩어리, 요게 특징이에요. 요거 이제 기출 문제인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상복부 중앙에서 맥박에 느껴지는 덩어리. 그 다음에 만약에 럽처됐다, 파열됐잖아요. 에머전시예요. 파열되면 극심한 진짜 시비어한 페인하고 샥, 그 다음에 적혈구 감소, 백혈구 증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는 일단 예방하는 게 좋아요. 예방. 왜냐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동맥류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돼요. 예.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후가 괜찮은데 터지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4cm 이상이면 수술을 하고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터질 위험이 높겠죠.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파열된 동맥류 또는 불량 동맥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요. 동맥류 절개해서 합성 이식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복부 대동맥류 수술 후에 말초혈관 관류 저하 위험, 이런 간호 진단을 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스텐트를 좀 잘 삽입하는 복부와 흉부 대동맥류에 치료하기 위해서 스텐트도 이제 삽입하는 그런 치료법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복부 대동맥, 동맥, 여기 이제 복부 대동맥이죠. 요쯤에 잘 생긴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런 대동맥이 터지면 진짜 대책 없는 배 안에 피 꽉 차겠죠, 그죠? 자, 많이 생긴다라는 거. 죽상경화증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낭상형, 주머니처럼 생긴 거, 아니면 방추형, 아니면 분리형, 이렇게 막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생기는 동맥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의 어떤 유형을 또 같이 참고로 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노드 디지즈는 레이노드 병인데요. 이거는 원발성 혈관 수축성 질환이에요. 혈관 수축. 그러니까 동맥이 이렇게 말초 질환이래요. 이것도 동맥이, 그러니까는 뭐죠? 수축.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가겠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아프고 뭐지? 뭐 저리고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혈관이 또 수축이 또 멈추면 또 이완이 돼요. 그러면서 또 뻘겋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추위나 스트레스로 이제 많이 유발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보시면 교감신경계에 대한 과대 반응, 교감신경계 나옵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 혈관 수축을 좀 강화시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과 발의 동맥의 발작성 경련, 경련이 키워드입니다. 손과 발의 동맥, 경련. 자, 경련입니다. 자, 아까 그 동맥류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폐쇄성 동맥 질환 이런 것들은 죽상경화증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사이즈가 좁아진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경련 때문에, 그 혈관 경련 때문에 아니면 수축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동맥 경련. 소동맥에 이것도 말초죠. 혈관 수축 일시적으로 손이 창백해지고 청색증, 청색증, 피부 온도 변화 이런 거, 추운 날씨와 심리적 자극으로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이고 반복적인 손가락 동맥의 수축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혈관 경련 결과 피하의 혈관 수축되어 사지 창백, 청색증 초래하는 것이다. 자, 원인은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이나 혈액 질환, 약물 이런 것들이 있고, 찬 공기 물에 노출, 잠정적 자극,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얘기죠. 찬 거하고 스트레스가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 팩터입니다. 45세 이제 젊은 여성의 호발하고 손을 많이 쓰는 직업, 피아니스트나 타이피스트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자, 양측성이고요. 대칭성. 주로 손가락 끝하고 중수지 관절. 추위에 노출 정도, 정서적 흥분, 카페인, 흡연 유무와 관련이 있고요. 자, 수축 단계에서는 창백합니다. 예, 피가 안 가니까요. 청색증, 무감각, 냉감입니다. 또 이제 또 이렇게 수축이 이완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혈류가 재개되잖아요. 그때 발적, 그 다음에 급성 통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경련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교감신경 차단제나 CCB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교감신경 차단제나 CCB를 쓰시면 되겠고, 증상이 심할 경우는 교감신경 절제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위 노출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환측에 보온해 주시고 다치는 거 방지해 주시고 스트레스 예방, 실내 온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초콜릿 섭취는 제한해 달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혈관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변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또 그래서 레이너 디지즈, 자, 동맥, 경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버거스 디지즈가 되게 잘 나거든요. 시험에.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말초동맥 얘기거든요. 중간 혹은 작은 크기의 동맥, 정맥의 혈전을 형성하고 비환웅성인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막아서 말초순환 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자, 혈전, 염증. 주로 동맥에 잘 생겨요. 그래서 상하지, 팔, 다리, 말초 부위에 잘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손 아니면 발, 여기에 잘 생긴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하고 자가면역. 위험 요인은 20에서 35세 젊은 남성이요. 그 담배 피는 사람이요. 담배 피는 사람, 버거시 하면 담배, 버거시 하면 담배. 자, 증상은 초기 증상은 간헐적 파행증, 그 다음에 심해지면 안정시 통증, 잘 때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허혈정, 피가 안 가니까 이런 거, 그 다음 무감각, 감각 이상, 장렬감, 화끈거리는 거, 발가락의 피부 창백하고 차갑고 청홍색, 하지를 올려도 희게 되지 않고 발적 상태, 블루 레디시 컬러가 현저하고 레이노 현상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 그 다음에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서 초래된 궤양이 괴사돼가지고 극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 그 다음에 절단을 해야 할 만큼 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치료 되게 중요합니다. 핵중템, 핵중템. 금연이 가장 중요해요. 금연. 이렇게 담배 끊잖아요. 그런 앰푸테이션 하는 율을 확 줄여준다고 그래요. 병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 자, 금연, 버거시 금연, 버거시 금연. 자, 수술은 좀 시행이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많이 궤저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앰푸테이션 해야 된다는 거. 페인 컨트롤 해줘야 되고 혈관 확장 증진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간호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발이 기계적, 화학적, 그 다음에 열적 상처를 입거나 찬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거스 디지즈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버거병인 환자가 우측 무릎 하절단술 후에 우측 발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거는 환상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팬텀 림 해가지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자, 복부 대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전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복부의 박동성 덩어리가 촉진되는 거. 자, 그다음에 레이노병 환자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약물 뭐였죠? 교감하고 혈관이완제였죠. 그죠? 자, 혈관이완제. 버거병 환자의 퇴원 교육 내용은 뭘까요? 45도 정도의 절로 목으로 조격을 한다. 통증이 나타나면 쭈그리고 앉는다. 찬 곳에 다리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피부 궤양이 있으면 걷기 운동을 한다. 담배를 끊기 위해 니코틴 패티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통증이 나타나면 쭈그리고 앉는다. 찬 곳에 다리를 놓고 피부 궤양이 있으면 걷기 운동하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찬 곳에 다리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자, 요거를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버거지병의 간호중재로 알맞지 않은 거. 혈관학적 증시 전기표에도 찜질을 해줄까요? 아이고, 큰일 나겠죠. 자, 반드시 금연해야 되고, 암정하고, 또 약물 착용하고, 버거 알렌 운동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레이노병 증상 완화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는 환자 반응, 추가 교육이 필요한 거, 레이노, 금연할게요. 따뜻하게 할게요. 카페인 안 할게요. 외출 시 양말과 장갑을 착용할게요.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를 복용할게요. 증상이 심하면 왜 안티를 먹을까요? 자, 요거는 다른 거는 다 이제 맞는 답일 거고 답이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 많이 안 되죠. 예, 우리가 그때 레이노병은 치료제를 뭐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교감신경과 관련된 거라 가지고 치료를 교감신경 차단제나 칼슘 채널 기량제 이런 것들을 복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폐쇄성 동맥 질환이나 폐쇄 혈전 맥관염이나 레이노드 병에 관한 이제 것을 교육 내용을 쭉 해봤는데요. 조직 관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자, 동맥은 다리를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침범된 사지에 가해진 압력을 피해 주시고요. 마사지 하지 않으시고요. 오한 추위에 노출하지 않도록. 왜냐면 순환을 방해하니까요. 그다음 다리 꼬지 말도록요. 마찬가지로 순환 방해하니까. 금연. 자, 니코틴은 혈관 수축 경련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면서 흡입하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4개 붙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산소가 붙는 속도보다 CO 일산화탄소가 붙는 속도가 200배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산소가 붙을 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흡입된 CO2는 혈액의 O2는 운반 능력을 떨어뜨림으로 반드시 금연하라는 거. 그 다음에 활동 증진은 근수축 이완 통해서 순환을 증진해 주시고, 순환 증진이 좀 큰 요거 조직 관리 증진이 큰 간호잖아요. 그리고 걷기,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버거 알렌 운동 이런 것들 다리와 발의 순환을 증진시키는 운동이죠. 그다음 피부 통합성 유지, 감염 예방, 순환 부전이 되면 조직의 산화도가 떨어지고 피부 감염성 위험이 높으니까 매일매일 관찰해 주시고 좀 움직이도록 격려해 주시고, 상처 또 건조 발적 병소 있는지 매일 피부 사정해 주시고, 미온수로 매일 목욕하고 중성비누 사용해 주시고, 보습제로 피부 미끄럽게 해 주시고, 완전히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온요법, 냉요법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편하고 보호적인 신발 신으셔야 되고 매일 바꿔 신으셔야 되겠습니다. 손톱, 발톱 손상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 부종에 관한 문제가 자주는 안 나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림프잖아요. 그래서 림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림프 결절에 종창이 생긴 상태를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림프계의 역할은 수분 물질 재흡수하고 그 다음에 면역 방어, 수분 물질 재흡수, 면역 방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된 지질의 흡수, 운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것이 림프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림프에게 쌓였어요. 그래서 부종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고,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대부분 상염수체 유성, 우성, 유전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속발성은 다른 질환이나 처치에 의해 림프계가 손상, 폐쇄되어 발생을 하고요. 예방은 수술 중에 림프절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거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방사선 쏘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 방법 중에 하나고요. 증상은 초기에는 일단 다리를 올려놓으면 부종이 감소되긴 하거든요. 예, 피딩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 후기가 가면은 일단 이 부종이 섬유화가 돼요.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돼가지고 이제 요온성은 아니고 피부가 나무같이 두껍고 거칠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림프 부종은 초기에는 올려놓으면 빠진다. 피딩 에다마가 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섬유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치료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붓기를 빠지게 하는 게 치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거나 저염식이 이런 게 있고요. 다리 올려주기요. 그 다음에 림프 흐르는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 말단부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시고 짜주기. 그 다음에 그 공기 압박기구, 탄력 스타킹. 만약에 세균이 감염됐다면 항생제 투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간호는 일단 이뇨제나 다리 올려놓는 거, 탄력 붕대 이런 것들, 바디웨이트 좀 재주세요. 예, 우리가 부종이나 이런 거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 바디웨이트 규칙적인 운동 권장해 주시고, 그다음 사지 둘레 측정 이렇게 하고요. 사지에서 매일 맥박을 측정하고 피부색 변화나 피부 온도 측정해 주시고, 사지 둘레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맥박이 없거나 피부색이 변화됐거나 체온이 올라가면 노티파이 해주시고, 체위는 부종 있는 사진을 여러 번 상승시켜 주시고 장기간 서 있는 자세는 피해 주세요. 그리고 마사지 방법 교육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발가락부터 서해부, 하지 같은 경우 림프 결절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그다음 부종 있는 사지의 피부, 손톱, 발톱 위생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감염 일으킬 수 있는 외상 금지. 그다음에 시기는 저염식이요. 그다음에 이뇨제 주면은 우리가 포타슘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포타슘 보충해 주시고, 또 비만은 복압 증가시켜갖고 림프에게 순환을 방해하니까 체중 조절해 주세요. 저칼로리. 그 다음에 부어 있으니까 이제 모양이 안 좋으니까 신체상 손상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아상이 많이 이제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정서적 지지를 좀 해줘라. 이제 이런 게 간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림프 부종은 말 그대로 림프가 부은 거다. 빠지게 해야 되겠다. 올려놓고 저염시기. 그 다음에 맨날 사정해라. 부종에 대해서 바디웨이트나 둘레나 뭐 이런 것들, 피부색이나 피부 변화, 또 간염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유방절제술로 수술받은 쪽 팔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까요? 네,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거. 자, 팔에 만성적인 부종이 있어 내원하였다. 통증이 없고 손가락을 누르면 살이 푹 들어가는 합류 소견을 보인다. 바르지 않은 것. 자, 부종 부위를 낮출까요? 아니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림프 부종용 스타킹을 착용을 할까요? 자, 부종 부위를 낮춰가지고 림프백을 바르지 않은 거니까. 자, 1번 답으로 하고요. 그 다음 처방된 이뇨제를 투여하고 림프 부종 있는 팔에서는 샘플링 하면 안 되겠죠. 자, 유방절제술로 수술한 팔의 림프 부종 예방하기 위한 간호는 뭐냐? 뭘까요? 자, 올려주는 거 하고 환측 팔에 탄력 붕대를 좀 감아주는 거. 자, 요게.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아래로 하면 안 돼요. 올려놔야 되겠죠. 무거운 물건 들면 안 되겠죠. 자, 요거 림프 부종에 관한 국시 문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정맥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맥류는 정맥 판막의 기능 이상이고 정맥압이 올라가서 표직성 정맥이 확장되고 비틀리고 구불거리고 검게 도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래서 원발성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으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러네요. 예, 선천성. 그 다음에 속발성으로 생기는 거는 외상이나 폐색, 신부정맥 혈전증, 손상된 판막의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베리코스 베인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그나 한 3개월째 많이 생긴다 그러네요. 복부 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복부 압력이 증가될 경우,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맥압이 올라갔을 때도 베리코스 베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서 있는 직업, 이런 환자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일단 외모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맥압의 혈관의 변화 확인할 수 있고 도플러 검사, 정맥류, 정맥조영술, 그 다음에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이런 것들로 이제 진단할 수 있고요. 자, 검고 구불거리고 튀어나온 혈관, 거친 피부 이런 것들로 딱 보이고 따뜻한 환경 또는 장기간 서 있을 때 악화되고요. 약간의 다리 부종, 조이는 감각, 가려움, 종아리 경련, 또 둔한 통증, 피로, 발목의 부종, 하지가 중압감 확 누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경화요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경화제를 주사기로 주입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맥 결찰이나 제거, 또 고주파 레이저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 후에 다리를 압박하셔야 되는데 탄력붕대를 24에서 72시간 동안 어플라이 해주시고 다리 운동은 24시간 이후에 기도 가능합니다. 탄력 스타킹은 2에서 3주 동안 해주시고 베리코스 베인을 예방하는 방법은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고 장기간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도록 하시고 자주 다리를 올려주고 휴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뚱뚱하면 안 되겠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셔라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다리 정맥류 환자의 수술 후 간호, 자, 수술 부위에 올려놓는다. DVT가 올 수 있으면 주의한다. 침대 발치는 올려놓는다. 다리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수술 후 1, 2일 내에 간단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높게 올려놔야 되겠죠. 하지정맥류 환자의 교육 후 반응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것은 주로 앉아서 근무하겠다.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하겠다. 궤양이 생겼는지 확인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압박 스타킹을 신겠다. 다리를 누워서 다리를 올리겠다. 뭐겠습니까? 주로 앉아서 근무하겠다라는 것이 위험이 높겠죠.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장땅지 통증이 있다. 옳은 설명은
운동 시 통증이 심해진다. 휴식 시 통증이 심해진다. 취침 시 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하지를 올리면 통증이 감소된다. 빨갛게 부어있다. 뭐겠습니까? 예, 하지를 올려놓으면 예, 통증이 감소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인데요. 자,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차성 고혈압은 정확히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소금을 뭐 짜게 먹거나 뚱뚱하거나 직업에 따라 술을 많이 먹거나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거고 2차성은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 협착증이나 신장질환, 부신질환, 뇌손상, 경구 피임약 복용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하이퍼텐전의 원인이다라는 거. 근데 위험 요인이 한번 국시해 놨었는데요. 조절 불가능한 거는 가족력이나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이 불가능한데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이 잘 걸리고 55세 이전에는 남성이 많고 55세 이후에는 여성이 많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폐경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조절 가능한 요인은 비만, 죽상경화증, 흡연, 고염, 고지혈증, 알코올,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신체활동 부족, A타입 성격. 우리 성격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죠. 요새는 뭐 MBTI로 많이 하는데 A형과 B형으로 나누는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A형 성격이 조금 극도의 경쟁심, 높은 성취 동기, 성급함, 과잉 흥분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고혈압에 잘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B타입은 반대겠죠. 느긋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증상은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데 워낙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요, 벌써 이제 여러 장기가 손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부전, 자심부전, 망막출혈, 실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벌써 이제 고혈압이 한참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로나 호흡곤란, 심계항진, 두통, 협심증, 활동장애, 홍조, 흐린 시야 이런 것들이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일단 비약물요법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약물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약물요법은 일단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라는 거죠. 10kg 감량하면 수축계별 5에서 20ml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식이는 전나트륨, 그 다음에 대시식이,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 증가, 수분 섭취 증가, 저지방 식이, 생선 섭취,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일 나트륨 2.4g 이하. 이거 다시는 뭐냐면은 뭐죠 이게? 항고혈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탑 하이퍼텐전이라는 건데 나트륨은 낮춰주고 부족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올려주는 거. 그런 올려주는 고혈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곡류, 저지방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는 좀 올려주고 포화지방, 염분은 낮춰주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 제한, 금연, 운동해 주시고 스트레스 완화 시켜주고 구강 피임제 이외의 다른 비법을 권장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 교정 후 3개월 후까지 목표 혈압이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약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고혈압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고 그러니까 BP가 140에 90 이상이고 생활습관 교정이 3개월 됐는데 이게 BP가 컨트롤 안 되면은 약물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뇨제 뭐 시아자이드 그다음에 라식스 칼륨 보유 이뇨제 그 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BP를 떨어뜨리는 건데 소변을 보면 나트륨하고 칼륨 빠져나가잖아요. 또 혈액 그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말초혈관청 떨어지고 순환혈액량을 감소시켜서 BP를 떨어지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이크로지, 토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이 있어요? 교감신경 차단제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된 BP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가 있는데요.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감신경 차단제는 심박동색이나 아니면 혈관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BP를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베타 블로커는 노롤 들어가는 약들이요. 노롤.
그 다음에 알파 블로커는 카두라, 카딜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기량제 있죠. 이거는 심장의 수축력을 저하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BP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혈압약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니페디핀 같은 거 있죠. 자, 베라파밀, 딜티아젬, 아달라트, 니페디핀, 뭐 여기 헤르벤, 그 올데카, 뭐 이런 약들 있죠. 아모디핀, 많이 쓰는 뭐 이거 노바스크, 뭐 이런 약들 있잖아요. 이게 CCB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있죠. 왜 우리가 왜 그 저기 뭐죠? 그 레닌이 나와가지고 혈행량이 줄어들면 레닌이 나와서 안지오텐신 노게를 안지오텐신 안으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안지오텐신 안으로 되고 안지오텐신 안에서 안지오텐신 2로 되잖아요. 요 2로 될 때 여기 AC 그 전환 효소가 들어가죠. 전환 효소가 들어가고 자, 전환 효소가 들어가면서 안지오텐신 2가 되잖아요. 이 안지오텐신 2가 벌써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요게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알도스테론 나오게 돼갖고 수분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켜가지고 제흡수를 촉진시켜서 그 볼륨을 늘려갖고 BP를 올려주는 시스템이 RAA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그걸 뭐라고 하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해요. 프리자 들어갑니다. 프리자 들어가는 약들은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 이런 게 있었죠. 캡토프릴, 에너라프릴. 그 다음에 ARB 있어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요. 코자 뭐 이런 약들이 있죠. 예. 자, 이런 약들, 디오반 이런 약들이 ARB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확장제, 하이드랄라진 이런 약들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약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뭐 주로 이제 1차로 뭐 이렇게 이뇨제 이런 걸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고혈압 약이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에서 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불이행 예방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고혈압 약이든 왜 우리 환자들이 꼭 왜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에 대한 간호진단이 불이행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환자들이요. 혈압이 악화되기 되기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뭐 올라가도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부작용이 심했어요. BP가 뚝 떨어졌거나 그래서 뭐 어지랬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기 어려워요. 이래서 약을 잘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간호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약물 이름, 종류, 양리작용, 용량, 투약 스케줄을 교육해 주시고요. 환자한테 BP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혈압 수첩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증상이 없다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것을 반드시 환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에 대해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용기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불쾌한 약물의 부작용과 비약물 요법에 대한 대해 이제 의료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체위성 저혈압이나 현기증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좀 교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갑자기 끊잖아요. BP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교육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약물로 인한 수분전해질 불균형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를 섭취할 것을 좀 교육해 주세요. 저포타슘 저증 이뇨제 쓰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불이행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간호거든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핵중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상태가 아래와 같았다. 이 환자에게 약물요법을 실시하는 시기로 적절한 것은요. 158에 85고 3년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 한 갑, 일주일에 맥주 6병, 직장에서 스트레스 가중. 자, 즉각적인 약물요법 필요할까요? 신체 검진과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할까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실시할까요? BP가 180에 110 이상이 되면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는데 3에서 6개월간의 생활 양식 개선이 실패한 경우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 약물 요법은 생활 양식 개선하고 안 됐을 경우에 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 강화제로 이뇨제 투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트륨과 수분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볼륨량을 적게 해서 어떻게 해요? BP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항고혈압제 복용에 대한 교육 중 강조되어야 될 거예요. 본태성. 증상이 없음 복용을 중단한다. 스스로 조절한다. 수분과 염분 시기를 제한한다. 항고혈압약을 복용한 직후 운동을 한다. 혈압 측정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꼭 내원하여 측정한다. 뭘까요? 예, 수분과 염분 시기를 제한한다. 증상이 없으면 복용을 맘대로 중단하면 안 되고, 약물을 스스로 조절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항고혈압약을 복용한 후 직후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측정하시면 되겠죠.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항고혈압제 복용 시 주의점 중 가장 강조해야 될 건 뭘까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물을 중단하지 않는다. 약물 용량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약물 복용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중단할 수 있다.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이 기록된 카드를 소지한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한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항고혈압제 복용 시 주의점 중 가장 강조해야 될 거예요. 가장 강조해야 될 거, 다 약물 용량은 자신의 상태가 조절할 수 있는 거 틀린 거죠? 없고 아니고요. 예,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이 기록된 카드를 소지한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한다. 맞겠지만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맘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의미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물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혈압 환자의 약물 복용 하나의 주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마음대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자주 혈압을 측정하여 혈압을 확인하는 법을 이행한다. 직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혈압 하강제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증상이 없으면 답이 뭐겠어요? 2번이겠죠?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키면 안 되겠죠?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키면 안 되겠죠? 자, 6번 50대 회사원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음을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몇 개월간 생활습관 교정을 시도하였으나 혈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회사원처럼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약물 교육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 약은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처음 선택한 약으로 계속적인 투여를 한다. 그렇지 않죠. 약물 투약 후 목표 혈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사의 지시 없이 의미로 약물을 중단하지 않는다. 고혈압 약물을 하루 3회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0년 전부터 고혈압을 알아온 72세 대상자가 신부전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흉부 불편감으로 동반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간호사가 신기능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하려고 하자 대상자가 왜 시행하는지 묻는다. 가장 적절한 답변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뇨제를 투여하기 위해서다. 모든 기능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약물의 배출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심장의 관류 저하로 신장의 혈류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고혈압 환자에게 다시 식이요법을 고육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견과류를 먹어야겠어요. 육류 섭취를 줄여야겠어요. 이제 고혈압 약은 중단해야 되겠어요.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어야겠어요. 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되겠어요. 자,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투약 관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은 이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의사 지시가 없으면 투약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약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데군데 오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렇게 그 보기가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말고사 기간이고 해서 제가 일단 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추후에 또 약간 고퀄의 또 녹음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시고 간호사 국가고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